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부문 간 불균형 성장이 정체 부문의 생산물 가격을 오르게 하는 비용 질병과 물가와 성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불균형 성장이 소득이 높은 나라가 임금과 물가도 높은 현상을 동반하며 그 결과 국제경제학의 전통 이론인 구매력 평가 대신 실질 환율이 생산성에 의존하는 현상을 설명하겠습니다. 발라사 사무엘슨 효과는 지금까지 설명한 모형으로 손쉽게 음미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국제교역이 가능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교역산업과 그렇지 않은 비교역산업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국제경쟁에 노출된 교역산업은 성장 부문으로, 그렇지 않은 비교역산업은 정체 부문으로 각각 정의합니다. 교역산업의 생산물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두 나라의 교역제 가격은 같습니다. 국가 간 노동의 흐름은 없으나 일국 안에서 부문 간 노동의 흐름은 자유롭다고 가정합니다. 지난 강의처럼 비교역제 균형 가격으로부터 양국의 물가지수를 구할 수 있으며 물가지수로부터 인플레이션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명목 환율이 자국 통화의 명목 대외 가치라면 실질 환율은 실질 대외 가치를 나타내며 흔히 가격 경쟁력의 지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명목 환율이 10% 내리거나 물가가 10% 오르거나 실질 환율의 관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질 환율은 정책 당국이 통제하는 변수가 아니라 두 나라 생산성 격차를 반영하는 균형치를 의미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자국 교역제 생산성 증가는 자국 통화 구매력의 상승, 즉 실질 환율을 절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실질 환율의 절상은 환율이 하락하거나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일어납니다.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물가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됩니다. 2005년 당시 흑자국 중국이 위안 달러 환율을 제한적이나마 절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오르는 물가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역상대국 교역제 생산성 증가는 자국 통화 실질 대외 가치의 하락, 즉 실질 환율을 절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모형에서 양국의 임금은 교역제 생산성과 같으며 상대 임금은 자국 교역제 생산성 대비 교역 상대국 생산성과 같습니다. 한편 모형으로부터 양국 명목 GDP는 교역제 생산성의 총 고용량을 곱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인당 상대 명목 GDP와 명목 임금은 자국 대비 교역 상대국 교역제 생산성 비율과 동일하며 실질 환율은 비교역제 상대 가격의 지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발라사 사무엘슨 효과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발라사 사무엘슨 효과는 다른 교육국과 비교할 때 교육 부문의 생산성이 더 증가하는 나라는 임금과 소득이 더 증가하고 실질 환율은 절상되며 물가 수준은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국의 물가가 인도보다 높고 오늘 인도의 물가가 10년 전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 이동성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 환율은 장기적으로 교역국 간 생산성 격차에 의해 결정되는 균형의 산물이며 중앙은행은 환율과 물가를 동시에 통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환율을 통제 시 균형 실질 환율 수준에 맞추어 물가의 조정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물가를 통제할 때 대신 환율의 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코노미스트 지가 발표하는 빅맥 지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빅맥 지수는 전 세계 매장에서 파는 햄버거 가격에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해 산출한 달러화 대비 가상의 환율을 실제 환율과 비교해 한 나라의 환율이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 나아가 전 세계 통화 비교할 때
달러화가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때 발라사 사무엘슨 효과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의 물가 수준은 낮은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햄버거 가격도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고려한 것이 GDP 조정 빅맥 지수입니다. 빅맥 지수를 검색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기준연도 대비 지난 50년간 엔달러 실질 환율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붉은 실선은 엔달러 명목 환율입니다. 1995년 달러화 대비 엔화의 실질 가치는 기준연도 대비 20% 상승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358엔에서 80엔대 초반까지 절상폭이 80% 가깝습니다. 4반세기 동안 엔달러 실질 환율이 하락한 것은 일본 수출 산업의 생산성이 미국보다 크게 개선되었고 동시에 미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일본보다 크게 향상된 데 그 배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1995년부터 엔달러 실질 환율 추세는 반전했습니다. 특히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 목표를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부터 가파르게 전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발라사 사무엘슨 이론에 따르면 실질 환율은 균형의 산물이지 정책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1995년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일어난 엔달러 실질 환율의 절하는 미국에 비해 일본 수출 산업의 생산성이 하락했거나 또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개선된 데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시기와 겹치는 사실을 생각하면 후자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엔화 약세에 길들여진 기업의 혁신 노력을 빼앗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을 발라사 사무엘슨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수출 산업의 생산성 정체에서 비롯한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는 엔화 약세로 해결될 수 없으며 실제로 지난 25년간 엔달러 실질 환율은 절하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추세는 일본 수출 산업의 생산성 정체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베노믹스, 즉 정책 당국이 유도한 엔화 약세는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이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 장기적으로 생산성 개선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엔화 약세에 부풀려진 기업의 영업이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